경기 침체를 얘기하기에는 뭐랄까요, 지금 당장의 지표들이나 뭐 네. 미국 증시 상황은 너무 또 사실 최근에 좋았어서 예.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될지 좀 의문이기도 한데 예. 미국 쪽에서 나오는 목소리 들어보면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여타 이제 전문가들의 목소리 들어보면 경기 침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서요. 예, 예. 뭐 현재 경제 지표 보면 미국 경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에 발표되는 고용, 그다음에 뭐 소비 지표, 네. 그다음에 어제 뭐 컨퍼런스 보드에서 소비자 신뢰 지수 이런 거 네, 발표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많이 올랐어요. 이런 거 보면은 경기 침체는 안 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계속 그 논쟁이 됐던 게 작년부터가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지 않습니까? 네. 10년하고 2년 차이가 역전되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그게 한 1년 돼가나요? 12개월? 예, 거의 1년 돼가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런데 최근에 제가 보는 지표는 뭐 경기 침체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여기다는 뭐 그려놓지 않았습니다만은 예. 미국의 그 경기 침체 확률을 저 나름대로 계산해 보는데요. 예. 앞으로 그 6개월 이내에 경기 침체 빠질 확률이 제 모형상 한 20%까지 올라갔어요. 거기에는 미국 주가, 실업률, 그다음에 뭐 ISM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리고 실물 지표로 보는 게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예요. 이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또 잠시 후에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목요일에 매주 발표하니까요. 예. 그런데 이게 작년 9월에요. 18만 2천 명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26만 2천 명, 26만 4천 명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오늘 컨센서스 보니까 한 26만 6천 명. 이따 뭐 그 정도 나올지 더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저점에 이게 그 신규 실업수당 저점이 경기 침체 한 과거 보면 11개월 정도 선행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9월을 저점으로 꾸준히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 보면은 경기 침체가 머지않아 다가올 것이다.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또 미국 한 사이트에서 인용한 겁니다만은 이 사람은 저 12개월 이동 평균 실업률 가지고 경기 침체하고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이 그림에서 어두운 부분은 미국의 경기 수축 국면인데요. 근데 실업률 12개월 이동 평균이 물론 과거 보면 1개월 더 선행했다가 9개월 더 선행했다고 그러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2개월 정도 선행했거든요. 근데 실업률이 지금 지난 4월에 거의 3.4%까지 떨어졌다가 5월에 그 3.7%로 올라갔거든요. 제가 12개월 이동 평균을 구해보면요. 물론 앞으로 HGS 구해보면은 지난 4월이 그 저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2개월 선행했다고 가정하면은 머지않아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뭐 고용 통계뿐만 아니라 소비 통계를 보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71%나 작년 기준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만간 저는 미국 소비가 감소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미국 가계 저축률이 많이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하면 시차를 두고 미국 가계가 소비를 줄이기 시작하는데 물론 그 분석 기간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분석한 기간에서 보면 한 12개월에서 18개월 시차를 두고 금리 인상이 소비에 제일 많이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작년 3월부터 올렸으니까 금리 인상 시차 효과가 나타날 시점이다.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면은 뭐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빠르면 저는 3분기 늦어도 4분기에는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서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지금 이제 고용하고 소비 말씀해 주신 건데 소비 측면에서는 아까 이제 그 가계 저축률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그 저축률이 그러면 보통 우리가 비교하면 최악의 시기나 이런 거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 뭐 금융위기나 이때랑 비교하면 거의 뭐 비슷한 수준 정도로 떨어져 있는 건가요? 어떤? 미국의 가계 저축률이 2000년부터 장기 평균이 6.6%였어요. 근데 작년에 3.7%였습니다. 3.7이요?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은 2007년 금융위기 직전에 3. 연평균입니다. 3.4%였어요. 그러니까 2007년 이후로 그렇게 낮아졌다는 겁니다. 뭐 금리 부분에도 그렇다면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뭐 지금 컨센서스는 7월에 한번 올리고 뭐 시장 전망입니다. 내년 뭐 빠르면 1월에 내린다.
예, 그게 시장 전망인데요. 예, 저는 뭐 7월에 한 번 올린다고 그래도 네. 그게 이번에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마지막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 미국 경제가 조만간 소비 중심으로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예, 물가가 문제인데요. 예. 물론 근원 물가는 아직도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 아마 6월 그 소비자 물가가 7월에 발표되는데 예. 그거 제가 정말 한 3.5% 안팎 나오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제가 테일러 준칙 해가지고 적정금리를 한번 구해보면요. 예. 예, 미국의 적정금리가 한 4분기에는 4%대 중반쯤 나와요. 예. 예, 그래서 5.25%니까 이미 금리는 올릴 만큼 올렸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올리더라도 저는 예. 안 올릴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예, 이번 금리 인상이 예.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연준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1%로 이번에 올렸잖아요. 예. 1%로 올리면 이제 하반기 숫자가 예. 거의 이제 0% 내지 조금 좋아지는 정도로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역으로 계산하면.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연준이 과하게 본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뭐 미국 경제가 이제 뭐 학정치가 발표됩니다만 우선 그 잠정치는 1분기 연율로 1.3%였죠. 2분기는 한 2% 정도 성장한 거로 뭐 GDP 나고 같은 거 보면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뭐 블룸버그 컨센서스 같은 데 보니까 올해 뭐 1.1%. 네. 뭐 저는 그것보다 좀 더 낮이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빠르면 3분기부터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3분기 컨센이 원래는 마이너스 0.45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예. 연준이 이번에 GDP를 올리고 나서 예. 컨센이 다 0으로 싹 다 바뀌었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연준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코노미스트들도 바꾼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예. 없다고 저는 보는데 교수님은 분명히 그거보다는 낮을 거라고 예, 보시는 거고. 근데 낮은 게 많이 낮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래도 마이너스 1% 안쪽일 것 같으세요? 마이너스 1% 안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에서 마이너스 1 사이.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1분기 1.3, 2분기 2% 성장하더라도요. 이미 미국의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재 GDP는 뭐로 추정해나 따라 다른데 예, 제가 추정한 거는 미 의회에서 추정한 거예요. 예, 그거로 보면은 예. 이미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졌어요. 예. 이런 의미에서 예. 뭐 저는 미국 경제가 이미 그 침체 국면에 서서히 들어서고 있다. 능력 이하로 성장하고 있다. 물론 경기 침체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다르죠. 뭐 예. 선진국에서는 보통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할 때 경기 침체라고 그러는데요. 예. 예, 그런데 저는 실제 GDP가 상당히 오랫동안 예. 잠재 GDP 밑에 있을 때 예. 예, 그걸 경기 침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1분기에 미국 실제 GDP가 잠재 GDP 한 1.5%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예. 능력 이하로 성장한다는 거죠. 그 뭐 이제 금리 얘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여러 지표들을 놓고 경기 침체에 대한 뭐 예상 전망 이런 것들 해보고 있는데 장단기 금리차 보통 이제 이렇게 역전이 되면 그게 이제 공식상으로는 항상 경기 침체가 왔던 사례들을 많이 뭐 전문가들도 언급을 하는 것 같고 김혜학 교수님도 많이 이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장단기 금리차라는 게 지금 상당 부분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벌어지고 있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벌어지면 이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그 차이가 더 커지면 만약에 실제 가정입니다만 미국 경제 침체라는 게 오게 되면 이게 막 그 침체가 더 깊고 세고 막 강하게 이렇게 오게 되는 건가요? 네, 채권 시장에서는 그걸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실제는 저 별개의 문제인데요. 예.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은 예. 과거에 경기 침체가 왔으니까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반응해가지고 네. 경기 침체가 안 와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항상 그랬다는 항상 거잖아요.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저 2019년에도 뭐 제가 그 한 신문에다 칼럼을 쓰면서 예. 그때는 잠깐 역전됐습니다. 네. 뭐 그런 거 다른 거 보면서 미국 경기 침체 온다. 그런 거 글을 썼더니 그 논설위원이 예. 이번에는 다르지 않느냐. 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나중에서 글을 실어주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연히 또 코로나가 가지고 경기 침체에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예생적인 사건은 전혀 예상할 수가 없는데.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번에는 다르다 그랬는데 늘 다르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뭐 이제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뭐 이런 이 금리 차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감안할 수 있고 이해가 많이 되는데요. 그 지금 미국 경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 이벤트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어쨌든 지금 미국 쪽에서 국채를 더 많이 발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또 올라갑니까, 교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까 이제 뭐 한 번 정도 인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말씀 주셔가지고 그것도 궁금해요. 뭐 1조 달러 정도 국채를 올해 또 하반기에 발행한다는 게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과거에 보면은 외국인이 미국 국채를 많이 사줬어요. 네. 그러니까 2008년 무렵에는 외국인이 미 국채 한 35% 정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보니까 한 24%로 줄었고요. 예. 그러면 외국인이 주로 중국인이 팔았죠. 네. 그걸 판 거를 누가 대체해 줬느냐? 예. 연준이 양적완을 통해 가지고요. 예. 국채를 굉장히 많이 사줬거든요. 예. 근데 현재 상황은 중국을 중심으로 외국인도 팔죠. 연준도 양적 축소 때문에 예. 국채 줄여야 돼요. 네. 그러면은 누가 사주느냐? 예. 미국 금융회사들이 사줄 수밖에 없죠. 사실 최근에 미국 민간 금융회사들 비중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예. 그런데 과연 미국 금융회사들이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사줄 것인가? 네네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미국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기는 떨어질 텐데 경제 성장률, 물가 성장률 낮아지니까 떨어질 텐데 예. 우리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겠구나. 그런 추론을 한번 해봅니다. 네. 뭐 이제 말씀 들어보면서 이제 여러 이제 예측들을 좀 저희가 해보고 있는데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금리 이제 올리려면 한 몇 번, 4번 정도 남아 있죠? 그 연준 회의가? 연준이 7월 있고 올해 4번 남았어요. 4번 남았죠. 7, 9, 11, 12. 4번 남았는데 이제 한 번 정도. 예, 저는 뭐 한 번 정도 올리면 끝이라고 우리 한 팀장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올해 안 올릴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데 네네. 많으면 한 번 정도일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교수님 여기 보시면은 이제 물가는 어쨌든 6월 달에 그러니까 7월에 발표되는 물가는 낮게 나올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작년 6월 달이 워낙 높았기 그렇죠. 때문에. 기저효과도 있죠. 그런데 이제 다들 걱정하는 게 이제 핵심 물가랑 핵심 PC가 잘 안 떨어질 거라다 보니까 갑자기 파월이 지금까지는 물가 상승률을 가지고 금리 정책을 쓰다가 물론 원래는 핵심 PC를 써야 되는데 원칙은 근데 지금까지는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계속 CPI 갖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와 갖고 아니야 원래 우리는 PC를 보는 거니까 PC로 뭐 금리 올릴까 봐 되게 많이 걱정하거든요. 혹시 그렇게 갑자기 스탠스를 바꿀 가능성 어떨까요? 뭐 연준의 통화 정책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 안정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연준과 FMC 거기 보더라도 그냥 물가 목표는 근원 PC이거든요. 네, 2000년부터 그거를 공식화했죠. 근원 PC인데요. 그게 저 블룸버그 컨센서스로 보니까 뭐 4분기에는 3% 초반 정도 보고 있더라고요. 근원 PC가. 근원 PC가. 뭐 그 정도 되면 앞으로도 2%는 아니지만은 미국 실제 GDP가 아마 4분기에는 저는 실제보다 2% 혹은 3%도 밑으로 낮아지리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근원 PC가 3% 초반을 유지한다면은 뭐 금리 올릴 수 없고요. 뭐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지지난달부터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 금액이 판매 단가가 MOM으로 이제 상승을 다시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임대료, 물가에 있는 임대료랑 그려보니까 한 9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기존 주택 판매 가격이 MOM으로 올라가면 물가에 나쁜 영향을 사실 좀 주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랬던 경향이 있는데 만약 그게 이번에도 경향이 맞으면 11월 정도가 이제 주거비가 다시 올라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려보니까 빠지다가 연말에 다시 지금 고개를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인데 이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연준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100% 할 텐데 그러면은 7월, 9월 동결하다가 한 11월쯤에 뭐 9월, 11월 이렇게 올리는 방향으로 가서 뭐 5.7을 맞추려는 건가 이런 걱정을 하는 사실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저도 최근에 좀 미국 주택 경기를 보고 좀 고민이 많습니다. 케이스 실러 그 주택가격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20대 도시로 보니까 작년 6월 정점을 치고요. 올 2월까지는 한 5%가량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3, 4월에 반등을 해버렸거든요. 저는 좀 늦게 발표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추세적인 상승인가? 추세적인 상승이라면은 지금 저 말씀하신 대로
근원 물가 다시 오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저는 뭐 미국 경제를 보면은 이게 뭐 추세적인 상승은 아닐 것 같다. 다시 꺾일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 가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같은 게 우리나라도 요즘 집값이 조금 오르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는 되게 나쁘고 제조업 경제는 나쁜데 뭐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하신 PMI 지표 보면 서비스업은 되게 좋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뭐 주택이 감가상이 안 된다는 건 좀 그렇지만 땅이 있으니까 감가상각이 안 되는 자산에 대한 선호가 늘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예를 들어 100원 먹고 1000원 집을 샀으면 50원 먹고 뭐 이런 이게 흐름이라는 생각도 전 잠깐 들기도 하는데 혹시 그런 거는 전혀 괜찮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약간 들어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미국의 기준주택 판매 가격이 케이스 실러보다 조금 빨리 나오거든요. 5월까지 나왔는데 5월까지 나왔죠. 그래서 4, 5월이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이게 도대체 뭘까? 미디엄 값이 올라서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주택 경기가 그렇게 반등한 거 보고 사실 우리도 지금 반등했지 않습니까? 일단 반등은 한 거죠. 앞으로는 모르죠. 일단 한 거는 팩트니까요. 네. 그런데 우리도 지금 반등했는데 이게 추세적인 상승으로 돌아섰느냐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인가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집값을 뭐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해 보면요,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제일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는 대출 금액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 다음에 집값을 결정하는 요소 보니까 한 6개월, 12개월은요,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이게 집값 설명력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금리 떨어졌습니다. 대출도 줄어들다 조금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요, 작년 11월의 정점으로 저는 최근에 몇 달 약간 반등했지만 하락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판단해 볼 때 우리 집값이 뭐 추세적으로 상승 국면이 아니라 그동안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이다.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다. 근데 미국 집값은 제가 그런 식으로 분석하지 못했는데요. 어떻든 미국 집값이 최근에 그 2달 연속 오르는 것 보고 이게 뭐지? 뭐 분석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상업용 부동산 문제도 사실 자주 거론되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쪽의 상업용 부동산 문제는 사실 미국 경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거는 중소형 은행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중소형 은행이요? 상업용 부동산은 웬만하면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무디스가 분석해 보니까요, 뭐 올 1분기 떨어진 거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1분기에 19.1%입니다.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1991년 뭐 저축대부은행 그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19.3%였거든요. 그때 이후로 지금 공실률이 제일 높다는 거죠. 공실률이 높다는 거는 앞으로 상업용 부동산까지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 대형은행은 괜찮은데요. 미국의 그 중소은행 대출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무려 평균적으로 한 63%나 되더라고요. 63이요? 예, 굉장히 높습니다. 와. 그래서 앞으로 상업용 부동산이 더 떨어지면은 뭐 대형은행은 괜찮지만 중소형은행은 또 저 실리콘밸리뱅크 같은 이런 문제가 드러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이제 그 은행들이 파산하거나 매각되는 그런 상황들은 이제 더 오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제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어쨌든 잘 막아냈다는 평가도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겠냐라는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그거는 잘 뭐 막아낸 것 같은데요. 앞으로 뭐 상업용 부동산이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수면에 가라앉았던 그런 문제들이 다시 드러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에 관해서 하나가 이제 부동산 대출을 중소형은행이 많이 갖고 있긴 한데 그걸 이제 CMBS의 형태로 다시 많이, 그러니까 뭐랄까 진성 매각을 해서 좀 위험이 덜한 거다. 예를 들어 CMBS 만기는 많긴 한데 이제 CMBS는 채권이다 보니까 사실은 정말 냉정하게 보면 채권 산 사람이 문제인 거지 채권 판 사람은 다 못 갚아야 하면 사실은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이긴 하지만 옛날 같은 그런 금융 위기를 만드는 요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도 금융 시스템 위기는 아니라고 보고 그건 아니라고 보시죠. 그러니까 중소형은행 망하는 정도는 그냥 뭐 그 정도인 거죠. 미국의 그 중소형은행이
뭐 규제가 굉장히 약해가지고 10,000개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뭐 매우 많지만 예. 정확하게 4천 몇백 개가 예. 엄청나게 예, 무지하게 많습니다, 겁니다. 진짜. 네, 무지하게 그래서 많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파산하더라도 저는 그 금융 시스템까지 이길까지는 안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다. 그 고용, 부동산 얘기 하셨는데 아까 그 고용 부분에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이제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실업 청구 건수라든지 뭐 실업률, 뭐 이제 고용률 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이 고용이 문제가 돼서 경기 침체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로 지금 우리 김영익 교수님 삼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뭐 시간이 흘러서 지금 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이제 양쪽 다 어떻게 고용 율이 다 이루어지고 실업률 이런 거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히 데이터는 모릅니다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게 뭐 예를 들면 서비스업은 너무 잘 풀리고 있고, 근데 뭐 제조업은 좀 뭐 빠지는데 그게 많이 빠지지 않았다 하면 그 고용이라는 측면에서는 혹은 뭐 실업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그 같은 얘기지만 그 상황만 놓고 그 미국 사람들이 그걸 경기 침체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게 뭐 단순한 얘기긴 한데 그건 뭐 국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처럼 느낄 것 같아가지고요. 최근 몇 개월 보니까 고용이 뭐 예상보다 늘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주로 서비스업에서 다 고용이 창출되고 있더라고요. 네. 제조업에서는 아주 규모는 적지만은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실리콘밸리에서 있다가 오신 분 들었는데요. 불과 몇 달 전에는 출퇴근 시간에 차가 굉장히 밀렸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많이 완화되고 있대요. 완화되고 있답니까? 그래서 제조업에서 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 서비스업인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 가계가 앞으로 소비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네. 소비를 줄이면은 서비스업도 저는 타격을 받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그 기업 경영하는 뭐 CEO 입장에서는 그동안 일자리 너무 많이 만들어놨구나. 갑자기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미국은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니까요. 그렇죠. 뭐 얼마나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냐면 2020년 코로나 때문에 3, 4월 두 달 사이에 무려 그 2,200만 개 비농업군에서 일자리를 줄여버리더라고요. 그냥 시청을 한 큐에 그냥 날린 거예요. 거의 10년 늘었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예요. 그러니까 만약 소비가 위축되면은 당연히 기업 매출, 이익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고용은 탄력적이기 때문에 서비스업에서도 고용은 줄어들 것이다. 제가 예측을 해보면요. 저는 거의 미국이나 우리 주요 경제 변수 예측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측 오차가 제일 큰 게 우리 경상수지하고 그다음에 미국 고용이에요. 그러세요. 두 개는 정말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예측 오차가 제일 커요. 그래서 그 미국 고용 그 컨센서스 보면은 이게 오차가 엄청납니다. 그만큼 미국 고용은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에서는 7월부터 미국 고용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제 미국이 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될 건데 미국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을 때 다시 풀어주면서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혹시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미국 정부가 돈을 쓰려면요. 뭐죠 정부 부채가 낮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연준하고 같이 또 왜냐하면 이번에 사실 SVB 파산이 났을 때도 이제 시장을 나쁘게 보던 뭐 미국의 훌륭한 애널리스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파산 상태 나니까 그때가 장이 빠진 상태였거든요. 3,000%. 그래서 이제 난리 났다 그랬는데 정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딱 나오더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돈 줄 거니까 이래서 그냥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쓰다 보니까 그냥 정하면 되는 것처럼 지금 되고 있어서 특히 대선이 딱 경제 망가지면 재선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건 혹시 어떻게 보세요? 그런 가능성은? 근데 예산이라는 거는 뭐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내후년까지 유예가 돼가지고 요번에 그 부채한도 협상을 해서 이제 2년 후에 이제 대선까지는 그걸 유예를 했고 그리고 연준이 양적 긴축을 한다고는 했지만 SB 파산 나니까 바로 안 하고 우리 해줄게 이렇게 그냥 너무 하룻밤에 바뀌는 걸 보니까 이게 어떤 건가 싶어가지고 글쎄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요. 저는 뭐 연준의 통화 정책을 보면서 흔히 경제학가 밀턴 프리드만이 샤워실의 바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통화를 지나치게 많이 궁금하지도 말고 우리가 그 샤워실에서 샤워할 때 수도꼭지를 한쪽으로 들면 굉장히 뜨거운 물이 나왔다가 또 반대처럼 차가운 물이 그렇게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밋밋하게 네. 운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요. 미국이 얼마나 통화 정책을 샤워실의 바보처럼 운영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제가 적정 통화 증가율을 경제학 언론에 나오는 거 피셔 방정식에서 네, 네, 네. 그러니까 유통 속도가 일정하다 하면은 결국 M2 증가율은 명목 GDP 성장률로 그렇죠. 비슷해야 된다. 곱하기가 명목 성장률이기 예. 때문에.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평균이 0이에요. 장기적으로 여기에 따라 연준이 통화 공급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2020년 1월에서 2021년 1월까지는요. 이때 그 코로나가 오니까 적정 통화 공급보다 무려 26%포인트나 더 공급해 버립니다. 네. 많이 풀었죠. 예. 이렇게 돈을 많이 푸니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가가 오르니까 지금 따뜻한 물을 틀어놨다가 갑자기 찬물을 틀어버리거든요. 네. 올 1분기 보니까요. 적정 통화 증가율보다 10%포인트 덜 공급해버려요. 네. 이렇게 따뜻한 물을 풀다가 차가운 물을 부어버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 S&P 500하고 제가 시차 상관계를 구해보니까요. 뭐 한 4분기 정도 선행해요. 그런데 이미 적정 통화 증가율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적정 통화율이 들어다가 약간 반등했고, 저 S&P 500도 반등이거든요. 네. 그 이후로 이게 급락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미국 주식은 안 사고 싶습니다. 통화량이 줄어든 것에 대한 영향을 이제 받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시차를 두고.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하신 그 방정식에 따르면 원래는 이제 통화 유통 속도가 일정해야 되는데 이게 항등식이다 보니까 이게 바뀌면 막 바뀌잖아요. 그래서 역으로 해보니까 이 통화량이랑 역으로 GDP를 고정시켜놓고 또 유통 속도를 구해보니까 경제가 생각보다 안 망가져가지고 유통 속도가 확 좋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액팅을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되더라도 버틴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요. 제가 여기는 유통 속도는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유통 속도는 늘 달라질 수가 있는 맨날 거죠. 왜냐면 GDP랑 숫자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그걸 하니까 유통 속도 확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 마샬 K라고 그러는데요. 네. GDP에 비해서 M2. 네네. 이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보면은 미국이 통화 정책을 너무 샤워실의 바보처럼 저는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내년 대선이 있어도 그렇게까지 못할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번 아니 이게 시차 효과가 나타날 이게 겁니다. 근데 시차 효과 나타날 때 그때는 다시 이제 또 풀겠죠. 풀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너무 망가지기 전에 싹 이렇게. 근데 이게 떨어진 만큼 시차 효과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한번 가고. 그러면은 또 이제 돈을 더 풀 수가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 한 번은 맞고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희가 근데 사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도 통화 긴축이나 이런 유동성 공급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본 이유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원래 이제 오늘 주제가 될지 모를 미국 증시의 주가 조정 부분. 그러니까 너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거품이 많다, 좀 과대평가가 돼 있고 이것이 나중에 지금 이제 조정을 겪는 기간이고 그 기간이 또 도래할지 모른다 이제 이런 이제 가정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제 통화 정책 부분도 저희가 지금 살펴본 만큼 그 주가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강세장은 맞잖아요, 교수님. 강세장은 맞죠. 뭐 저점에서 현실적으로 22%는 오르고 그렇죠. 강세장 30%는 올랐으니까. 강세장은 맞는데 이제 그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 증시에 돈을 넣을 상황은 아니라고 아니다. 판단을 이제 교수님께서 하시는 그 배경들을 좀 짚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제가 이달의 가장 큰 변화는요. 이 그림 보면은 미국의 실질금리거든요. 실질금리요. 실질금리는 미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그냥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뺀 거예요. 명목금리를 뭐로 사용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실질금리는 정상이야지 플러스가 정상이죠. 그런데 작년 초에 보니까 마이너스 6.4%까지 역사상 없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만큼 금리가 낮았거나 물가 상승이 높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뭐 미 국채 수익률이 0.5에서 지금 뭐 거의 4%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낮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미국의 적정 금리 추정해 보면은 장기적으로 미국 명목 GDP 성장률하고 저기 이제 10년 국채 수익률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거의 다 4% 정도로. 근데 국채 수익률은 오를 만큼 올랐다. 근데 이게 이제 정상화되려면은 물가 상승률이 낮아져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당장 제가 그 6월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이 한 3.5%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채 수익률이 3.7이니까 네. 이달부터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데 이거하고 미국 S&P하고 상관계수를 구해보면요. 마이너스 0.75가 돼요. 네. 역에 높은 상황을 갖고 있다.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동안 실질금리가 낮으니까 우리가 주식을 살 유인이 생겼죠. 근데 실질금리가 플러스 되고요. 미국의 그 주식 배당 수익률이 이것도 애국 사이트 제가 인용한 건데요. 1.55%예요. 배당 수익률이요? 예. 네네네네. 장기 평균이 뭐 최근에는 좀 많이 낮아졌지만 한 4.3% 정도 되거든요. 네. 예. 저는 미국의 배당 수익률이 1.6%인데 이런 상황에서 주식을 살 거냐 국채를 살 거냐. 지금 국채 10년이 3.7, 2년짜리 4.7이거든요. 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주식 안 사고 국채 2년짜리를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채 수익률과 그 배당 수익률의 어떤 상관관계를 예. 놓고 보자면 살 이유가 없다. 이제 차이가 그렇습니다. 이제 국채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 그쵸.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미국 주가가 가대평가될 거예요. 그래서 가대평가된 정도는 여기서 제가 이거를 미국의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 거기서 인용한 건데요. 이 사람이 매월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PER, 그다음에 실러 PER, 그다음에 토빈 Q, 그다음에 S&P 500 회귀 분석해가지고 추세에서 네. 얼마나 벗어났는가. 예. 그거 가지고 평균하는데요. 이게 네 가지 평균하니까 91%나 가대평가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코노미스트니까요. 저 명목 GDP 가지고 적정 S&P 500을 한번 추정해 보거든요. 그런데 올해 제가 명목 GDP 미국 3% 성장한다고 가정하면요. S&P 500 적정 수준이 3,532 정도 나와요. 네. 물론 이해일 수도 있고 밑에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뭐 기업 수익뿐만 아니라 이런 거시경제 변수로 추정해 보면은 지금 미국 주가가 상당히 가대평가돼 있다. 이게 어느 정도 해소돼야지 다시 오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장이 뭐 조정이라고 하긴 너무 미미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한 100포인트 조금 넘게 코스피는 빠졌고 그다음에 S&P하고 나스닥은 사실은 2% 정도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원래는 과대평가된 주식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조정장에서 더 많이 빠져야 되는데 이번 조정장에서 미국장이 정말 제일 잘 버티고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떤 종목으로만 보면은 조정장에서 잘 버티는 게 나중에 더 가는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그래도 미국을 해야 된다라고 그걸 AI까지 묶어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다른 거니까 빠질 때 덜 빠진 게 좋은 거냐 아닌 거냐는 의견이 다르긴 한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쭤본. 그런데 저 스티븐 노치가 저 한국 경제를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세경제 풍향제가 일부 경제학자들 그러는데요. 제가 우리 코스피하고 국제유가 선행관계 보면 우리 코스피가 선행하고요. 그다음에 세계 경제를 앞서가는 게 구리 가격이라고 그러죠. 올 데이터로 분석해 보니까 우리 코스피가 구리 가격에도 선행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가가 선행해서 먼저 떨어졌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 주가도 조만간 같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가는 100포인트 떨어졌는데 한 4% 정도 되는 4.7% 정도 고점에서 떨어졌죠.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거의 안 떨어졌는데 2%가 뭐 그런 것 같아요. 2도 안 되는 것 같고. 조만간 7월에는 저는 미국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미국 주가를 뭐 너무 단기적인 거 여쭤서 죄송하긴 한데 7월에 그렇게 좀 단기적으로 좀 뺄 수 있는 뭐랄까 촉매제랄까 이런 게 혹시 뭐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FOMC하고 실적을 말하긴 하는데 FOMC는 7월 말이거든요. 25, 26일이고 실적도 7월 말이나 돼야 나오니까 지금 저희 6월 말이면 아직 한 달이란 긴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있어서 혹시 그 전에 무슨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소비 지표를 소비 지표가 소비가 감소하면 기업 매출 줄어들고 그 이익 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 소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소비에 대해서 매달 나오니까 그렇죠. 뭐 내일 또 미국의 그 개인 소비 지출 내일은 이제 실업률도 나오고 실업률도 나오고 맞죠. 그런 거 발표되면서 사람들이 그런 거 소비 지표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소비 지표. 그런데 어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또 올라가지고 조금 좀 고민이 되는데요.
저 주가 올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죠. 근데 제가 맞습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고 소비 심리, 우리도 소비 심리 지금 많이 개선됐거든요. 맞습니다. 100이 넘었어요. 네, 넘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소비 심리나 미국 소비 심리나요, 주가하고 상관관계가 아주 높습니다. 거의 같은 방향이에요. 자산 효과의 아주 극이죠, 주식이. 예, 바로 팔 수 그런 것 있으니까.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를, 그러니까 저희 시청자분들은 만약에 단기적으로 어떤 지표를 봐야 된다고 하면 교수님은 소비 지표를 봐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뭐 주간으로 신규 실업수당 실업, 소비하고 또 관심을 실업.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하고 계속 나오는 거. 왜냐하면 예. 이 고용이 좋은 거 매주 나오니까요. 예, 예.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미국 증시가 좀 뭐 거품이 껴 있고 뭐 아무튼 과대평가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저희 방송을 봐주시는 열혈 미국 증시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질문 하나 드리자면,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분명히 이제 기업 실적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뭐 조정장인데 잘 버티고 있는 기업들은 그만큼 뭐랄까요, 그 펀더멘탈이 튼튼하기 때문에 잘 버티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빠질 때 우르르 빠지는 게 아니라 잘 버티는 애들은 결과적으로는 기업이 튼튼하고 실적이 받쳐주니까 그동안 주가가 상승한 거 아니야? 네. 그런데 나중에 조정이 오거나 경기 침체가 와서 와르르 무너진다고? 나는 믿을 수 없어 라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의문을 누군가 던진다면 네, 네. 우리 김영익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 이코노미스트니까 개별 기업은 잘 모릅니다. 네, 시장 원리로 봤을 때. 예. 저는 앞으로 10년은 미국보다는 우리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또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또 하셨다는. 예. 네. 예. 그래서 제가 미국의 대표인 S&P 500하고 코스피하고 월평균 수익률을 그려봤어요. 1980년대는 우리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랐죠. 이때 우리 경제에 3조 왕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정보통신혁명이 있으며 1990년대 미국 주가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2000년에서 2009년까지는요. S&P 500 월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09%입니다. 미국 주가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했다도 있었다는 겁니다. IT 버블 꼭지부터 리만 빠질 때까지. 예, 그렇습니다. 최악이었죠, 미국. 예, 최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0년부터 또 우리 주가가 좋았는데 이때는 중국이 있었거든요. 네.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우리 중국 때문에 수출 많이 했었죠. 그런데 앞으로 10년은 뭐 이런 사이클을 보니까 우리 주가다. 예, 그런데 이걸 결정하는 게 결국은 달러 지수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하고 상대 지수를 깨보면요, 달러가 강세될 때 미국 주가가 더 많이 좋고. 올랐습니다. 네. 달러가 약세될 때는 네. 우리 주가가 상대적으로 네. 더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제 저녁에 미국이 1분기 뭐 대부채, 대자세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상당히 높거든요. 네. 연방정부 부채, 순대 부채 제가 보기에는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8월에 S&P가 이게 늘어난다고 미국 국가 신용등급 한 단계 떨어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10몇 년 전이죠. 네. 네. 네, 그리고 이게 달러 지수를 보면요, 뭐 장기 추세 하락하는 추세고요. 네, 저는 3차 하락이 시작됐다. 네, 그리고 IMF마저도 2028년까지 세계 경제, 미국 경제 전망하는데요. 2028년까지 미국 비중 축소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앞으로 5년 동안은 달러 가치 정도의 문제지 하락이다. 그래서 앞으로 5년은 미국 주식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리 주식 비중을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 네. 그 이제 미국 달러 얘기를 해주시긴 해서 그 최근에 환율도 짚어보고 싶긴 한데요. 그 미국 좀 원달러 환율이 1,310 거의 10원까지 17원까지 갔나요? 네. 그럼 꽤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단기간에. 예. 그 배경도 한번 좀 짚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환율을 결정하는 게요, 미 달러, 네. 미 달러로 결정된 우리 오늘 환율은 네. 미 달러, 그다음에 중국 위안, 네. 예, 그다음에 우리 경상수지, 그다음에 우리하고 미국의 실질금리 차이. 네. 제가 분석해 보니까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환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달러 가치 조금 올랐죠. 네. 특히 중국 위안화 가치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위안화가 떨어지면 보통 우리 원화가 좀 예. 많이 떨어지기도 그렇죠. 하죠. 거의 같은 방향입니다. 거의 같은 왜 방향이죠. 그러냐면요, 국제결제은행에서 실질 실환율 계산할 때 각국의 가중치를 두거든요. 네, 네. 중국 비중이 33%입니다. 미국 비중 1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은 어떻든 장기적으로 위안하고 연동돼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리오프닝 효과가 약하다, 중국 금리 인하하면서 위안화가 약세 보이죠. 네. 네, 그다음에 아까 미국의 실질 금리가 이달부터 네, 플러스로 돌아선다. 네, 네, 네.
한미 실질 금리 차이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당분간 환율이 저는 여기서 더 오르리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장기적으로는 하락할 텐데 앞으로 뭐 1, 2개월 보면은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고 또 우리 원화에 연동되니까 또 우리 원화 가치도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바뀌어가겠네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새 그 외국인 우리 주식 보면은 1월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5월까지는 계속 순매수했거든요. 네. 근데 이달 들어 뭐 규모는 크지 않지만은 매도죠. 순매도하고 있어요. 이거는 환율 영향도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안화가 지금 7.2 얼마까지 올라가지고 정말 많이 걱정을 하고 그래서 주식시장이 중국이 안 좋긴 한데 저는 그게 이런 것도 약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월 17일에 중국이 2분기 GDP를 발표하는데 그게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으니까 부양책이 나오고 뭐 금리도 낮추고 그럴지 모르지만 뭐 돈도 쓰고 하면 위안화는 약세일 수밖에 없다고 미리 엄청나게 위안화에다 베팅을 하는 거 같거든요. 전 저의 그냥 추론인데 그럼 반대로 말하면 부양책이 있을 거니까 그러면 위안화 약세는 이미 진행이 된 거고 중국 주식이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엔 좋아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또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4분기에는 중국 위안화 강세고요. 중국 주가 이번에 떨어질 때도 이미 많이 안 떨어졌으니까 중국 주가 덜 떨어지고 4분기에는 위안화 강세 중국 주가 상승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연초에 좀 반짝했다가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하는 탓에 다시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데 만약에 정말 부양책 나오고 이러면 오히려 4분기는 좋을 수 있다. 4분기에는 저는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 원화 강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중국이 정말 부양책 쓸까요? 혹시 중국도 전문가신가요? 좀 쓰리라고 보고 있고요. 좀 쓸 거다. 그래서 제가 뭐 올해 주가 전망을 하면서 그냥 5월까지는 좀 걱정 덜 쉬고 주식 투자하십시오. 그런데 그 6월, 8월에는 조금 리스크를 관리를 하십시오. 그러나 제 전망대로 6월, 8월 사이 주가가 떨어지면은 다시 그 주식 비중을 늘려주십시오. 올해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6, 8월에 떨어진다고 보니까 어떤 사이트에서는 뭐 굉장히 위험한 제목을 달아놔가지고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뭐라고 근데 달아놨으니까 여쭤봐도 됩니까? 대폭락 뭐 이런 식으로. 석 달 갖고 그러면 안 되죠. 조정으로 좀 해주시지 그걸 그렇게. 그래서 제가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어떤 한 군데서는 바꿔주고 한 군데서는 아직도 그 제목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이제 썸네일 같은 데다가 이제 그렇게 해놨다는 그렇죠. 교수님 명확하게 대폭락 이런 게 아니라 6월에서 8월까지 조정이 있는 거고 그 조정 시에는 주식을 사자는 거 말씀이십니다. 정확하게. 그런 건데요. 그런데 6, 8월에 떨어진다는 그렇게 제목을 달아야지. 그러니까 조회 건수가 100만 건이 넘어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무 궁금하죠. 교수님 같은 분이 이렇게 거장에 얘기를 해주시면 너무 궁금하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조정이었을 때 사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팔아라.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가지고. 그거 아니라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송국 놈들이 좀 반성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비즈니스 차원에서 장사한다고 썸네일 제목을 좀 이렇게 시참말로 섹시하게 달아놓는 채널들이 워낙에 많아져가지고. 이거는 사실 곡해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면 사실 안 되죠. 김영익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다고 저희 방송을 통해 정정하겠습니다. 조정이라고 말씀하셨고 홀딩했다가 나중에 사라는 얘기였지.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대폭락 아닙니다. 그쪽이 맞다. 저희가 통화 부분도 얘기하고 환율도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도 짚어보긴 해야 될 것 같네요. 일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중국 강세, 위안화 강세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 사실 요즘 증시도 좋고. 근데 엔화가 너무 약해져가지고 이게 언제까지 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제 주변에는 엔화 미리 다 사놓다가 나중에 팔아야지 하는 분들 해가지고 좀 종잣돈 모아놓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엔화나 일본 쪽은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교수님? 엔화는 조금 더 약세 144엔까지 지금 왔는데요. 그러셨어요? 일시적으로 150엔 그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국은 4분기에는 엔 강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일본이란 나라가 세계에서 볼 수 없는 나라였거든요. 모든 나라 명목 GDP가 장기적으로는 계속 증가해요. 근데 일본 명목 GDP 보니까요.
최근에 95년 수준까지 왔어요. 네, 맞습니다. 물가가 떨어졌다. 예. 근데 최근에 저 GDP 디플레이터가 네. 속도는 느리지만은 예.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속도가 좀 빨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본 경제가 디플레 탈피하고 있다. 음. 부분적으로 탈피하고 있다. 예. 그리고 뭐 일본이 그 제도약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그런 얘기까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과거 역사를 보면서 일본 사람들은 왜 미국 사람들 말을 그렇게 잘 들을까? 일본이 그 80년대 중반에 일본 GDP가 미국 GDP의 70%를 넘어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을 때리기 시작하죠. 예. 85년 9월 플라자를 통해 가지고 예. 엔강수 유도했고요. 네. 그다음에 아마 86년이라고 기억되는데 예. 미일 반도체 협정을 맺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때 일본 그 D램 시장 점유율이 세계 시장 점유율 80%다. 네. 네. 지금 우리보다 더 높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한테 네. 우리 반도체 20%는 네. 써라. 예. 그게 미일 반도체 협상이에요. 네. 네. 그게 말이나 됩니까? 네. 네.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걸 수용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 이후로 일본 경제가 장기 디플레에 빠지고 예. 일본 반도체가 어려워지고 예. 그걸 우리가 반사이익을 본 거죠. 네. 특히 86년, 88년에 뭐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예. 그걸 우리는 3조왕을 누렸고 또 그대로 우리나라 반도체가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엔화가 지금 150엔 뭐 조만간 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미국이 가만히 있어요. 네. 그리고 라피더스라는 반도체를 아, 예, 예. 일본의 그 소니, 도요타 이런 회사들이 8개가 합쳐가지고 예. 작년 11월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기술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거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키운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일본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예. 그래서 저는 선진국 주식 살 때 예. 미국보다는 일본이나 독일 주식을 더 사십시오. 네. 그런데 최근에 재미있던 것은요. OECD가 최근에 각국 경제 전망 수정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 낮춘 줄 아세요? 경제 성장을 낮춘 나라가 우리나라, 일본, 대만, 독일. 아. 독일은 0.4에서 0.0으로 성장 못한다고 전망했거든요. 예. 근데 주가를 보십시오. 예. 일본 주가 제일 많이 올랐죠. 예. 독일, 대만, 우리나라 주가가 괜찮고.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오른 나라예요. 예, 예. 저는 주가는 주식시장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예. 결국은 제조업이 회복될 네.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일본은 근데 이제 투자할 때 많이 그게 걱정이 주가랑 엔을 그려보면은 네. 항상 반대로 움직여가지고 올해 일본 주식이 어느 정도 오른 건 맞는데 이걸 달러로 바꿔보니까 유럽보다도 못 올랐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원화로 투자를 하는 거니까 거기 보면은 또 이게 왜냐하면 지금 엔이 900엔 초반에 떨어졌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 혹시 조언 그 없을까요? 환율은 따져야 되죠. 네. 일본 주가 상승률하고 네. 일본 저 엔화 가치 변동률하고 네. 따져야 되는데 네. 저는 지금 엔화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 예. 그러니까 국제 결제은행에서 매월 그 실질 실환율을 계산해서 발표하는데요. 가장 저평가된 통화가 엔이라고 나오거든요. 지금은 여기서 조금 더 엔 달러율이 오를 수 있지만은 예. 가장 저평가된 통화다. 예. 그럼 지금 근데 이제 만약에 엔이 강세가 되면 주식이 또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럼 혹시 엔 자체를 추천하세요? 아니면 일본 주식 둘 중에 많이 골라야 된다면 혹시 어떤 게 조금이라도 나은 것 같아요? 지금은 저 한국 6개월 보면은 네. 엔 자체입니다. 엔 자체 아,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항상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 주변에서 N 모으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건 선견지명이 맞는 있으신 거죠, 맞는 분들이네. 거죠. 맞는 거죠. 오. 그리고 N은 ETF도 있기 때문에 아, 직접 그러네. 안 사도 N 같이 연동한 ETF도 있습니다. 예, N 저도 N 자체로만. ETF 한번 사봤는데요. 예. ETF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N에만 노출되는 거죠. 주식하고 관계없이. 예, 그렇게도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예. 아,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뭐 미일 반도체 협정까지 그 말씀 주셔가지고 갑자기 떠오른 건데 일정 부분 이제 N 저가 너무 이제 급속하고 이렇게까지 떨어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종의 음모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일본이 미국에 종속되면서 움직여왔던 옛날 사례를 따오면서 이거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일본이 이렇게까지 움직인 거 아니야라는 이제 음모론에 대해서는 혹시 의도적인 약세다. 제가 너무 질 떨어지는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제 이런 음모론도 있어요. 이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대답 안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은 네. 일본 그 중앙은행 총재가 바뀌면서 예. 통화 정책이 좀
변화될 것이다. 네네네. 일부 그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네, 없어졌죠. 그 기대가 아직 없어져 버렸고요. 그다음에 ICC 얘기하는 겁니다. 네. ICC 일드컵 컨트롤 그게 범위를 올릴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요. 전혀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그 일본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 그거 이제 일드컵 컨트롤 그 상하 범위를 확대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엔화 무조건 강세 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뭐 저희 이제 일본 상황까지 좀 저희 짚어봤는데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어떤 강조도 해주셨고 미 증시보다는 이제 국내 증시 한국 주가가 좋을 것이다. 그리고 위안화 강세 또 엔화 강세 이런 것까지 다 짚어주셨는데요. 그래도 이제 당연히 국내 증시에 투자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교수님 또 오셔서 뭐 주목해볼 만한 섹터라든지 또 우리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3분기 조정이 뭐 얼마나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3분기 주식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떤 업종을 사야 되느냐. 올해 우리 코스피 업종별 상승률을 보니까요. 1등이 전기전자, 그렇죠. 2등이 운수장비예요. 조선, 자동차. 이런 거는 경기 관련주라는 거죠. 주식시장은 경기의 회복을 예고하고 있다. 그래서 당장 내일 그 통계청에서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일 저는 발표가 굉장히 궁금해져. 제가 4월이 선행지수가 저점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해놨는데 내일 그 5월께 발표가 되거든요. 과연 올랐을까? 근데 주식시장 기대는 올랐을 거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뭐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만약 떨어지면요, 주가가 조금 더 조정이 깊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교수님 자료 중에 진짜 좋은 게 여기 명목 GDP 대비한 우리 코스피랑 그 선행지 순환변동치랑 가지고 그려놓은 차트가 있어서 요거 한번 또 시간이 너무 없긴 한데 잠깐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차트가 제가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2020년, 2021년에는 주식 좀 팔아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 말 명목 GDP하고 평가해 보니까 우리 코스피가 24%나 저평가됐어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결국 제자리 갑니다. 지금 제자리가 3,000이 나오거든요. 당장 3,000 간다는 아니고요. 3,000 간다. 이렇게 그래서 올해로 주식 사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통계청의 선행지수를 바탕으로 제가 선행지수를 다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전망해보니까 4월이 저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올라가다가 조금 하반기 초반에 주춤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뭐 하반기에는 주가가 좀 조정 거칠 수 있는데 근데 내년에는 또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정 국면이 얼마나 올지 또 조정이 안 되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만 뭐 이런 조정이 온다면은 저는 주식 비중을 늘릴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